이스라엘로 집중되게 되면 총량에서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재건 사업에 대한 그 심리가 좀 더 좀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세계 경제가 하마스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석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심리가 악순환이 된다면 특히 네옴시티에 상당한 어떤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투자를 줄이거나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요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하고의 전쟁이죠. 네, 이것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더욱이 어제 나온 뉴스인가요? 그 푸틴이 네,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전쟁을 하지 마라, 아주 말렸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와서 저희가 좀 슬프지만 웃었는데, 예, 우프죠. 네, 어떤 상황입니까?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좀 전개됐다고 보고요.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웃음을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장기화돼서 20개월째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제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대반격 작전을 6월달에 시작했지만 어떤 전선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곧 겨울 전쟁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10월 7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06시 30분 푸틴 대통령의 71번째 생일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함으로써 물리적인 두 개의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또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있는데,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쟁과 전략 경쟁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해봅니다. 네, 일단 이 두 개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신문에서는 푸틴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 하마스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지원이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 생각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미국의 지원이 좀 줄어들까요? 현재 드러나는 모습은 당장 이 하마스에 미국이 집중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위 지원을, 안보 지원 얼마만큼 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던 것을 이만큼 돌려가지고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심리적으로는 국제사회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그렇고요,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민한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제 손을 들고 나서는 것이죠. 이 하마스의 행위는 테러 행위인데 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가 똑같다.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평화적인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성사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에이테크임스라고 해서 사거리 한 300km 정도의 능력을 가진 지대지 전술 탄도탄 미사일입니다. 네. 이것을 지금 미국이 지원을 하니 안 하니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지원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미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하나 지원하는 거 가지고도 사실은 그간에는 우리 국제사회를 비롯한 언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대서특필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냐, 이제 우크라이나가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위한 정말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심들을 지대하게 쏟아왔는데 미국이 조용히 에이테크임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임스를 활용해 가지고 러시아 방어 진지를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해도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마케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 관심 돌아다니면서 여러 정치 지도자들, 국가들에 가서 지원을 자꾸 요청하고, 그래 관심을 받아야 또 뭔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물론 그렇겠죠. 경제적으로도. 절박한 상황은 누구보다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락시워라고 해서 대리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두고 나토의 확장 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이제 물리적인 대응 이게 충돌해서 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우크라이나가 물론 뭐 대통령부터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결사항전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뒤에 이제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서 서방 30개국이 네. 어떤 무기 지원 또 인도적 지원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 우방국들의 도움 때문에 지원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그나마 전쟁을 어려운 가운데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이 일거에 가자지구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것이 심리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력 또한 그래서 어떤 무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이 이스라엘로 집중되게 되면 총량에서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진짜 전쟁이 워낙 끔찍해서 빨리 거기 희생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피해를 그렇게 봤는데 쉽게 물러서기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지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본인도 그렇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최소 자기 입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전쟁이 뭐 근본이 다르고 역사적 맥락은 다르기는 하지만 끝낼 수 없는 전쟁이다. 근본적인 또 어떤 처리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부 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시작한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그 헌법을 개정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빼앗겼던 크림 지역과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 조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책무인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최소 20%, 최대 20% 가까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체결을 한다. 나아가서 종전협정을 체결을 한다.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꼴. 그래서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적 완전성 회복, 빼앗긴 1인치까지 모두 회복할 때까지 이 정의로운 전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상태를 보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서 25%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뭐 실정도 있었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국민성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여러 가지 행동 이렇게 좀 패턴들을 봤을 때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90% 지지율을 찍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70% 공고한 7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변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도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전쟁 중에 그 치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국가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노력, 이것이 결국은 나토 가입을 위한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그 속도를 줄여갈 수 있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뭐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현실적인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어떤 자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원만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기 첨단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들이 장병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진지에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을 보내주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앞으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그런 부분은 이 하마스 사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는 좀 마이너스 부분이라면 플러스 요인은 지금 미국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라고 강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긴 그러겠네요. 그 전투하고 전투 인력으로도 빠지고 그 네. 후방 지원하기도 그런데 그 선거하는 그 인력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이걸 돌린다는 것 자체는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느슨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경제적 어떤 영향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방의 지원이 일단은 이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쟁과 상관없이 또 재건 작전도 재건 사업도 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이제 이른바 이제 가치연대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인데요. 그 중에는 지금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시작했던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도 일정한 성과를 달성을 해서 결국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크라이나가 주변국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서방 국가들이나 특히 기업들이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더라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임으로써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들을 돕는 서방 국가들 또 재건 사업을 돕는 서방 국가들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대반격 작전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고 현재의 전선 상태에서 또 이제 곧 겨울이 이제 임박하겠죠. 그냥 지리멸렬한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재건 사업에 대한 그 심리가 좀 더 좀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전 세계의 온통 관심이 심리적인 관심, 물리적인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쏠릴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네. 더더욱 과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모멘텀을 가지고 해당 국가와 기업들이 나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영토 수복,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반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큰 전투에서의 어떤 성과가 필요한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피해는 커져만 가고 국력은 계속 쇠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러겠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전쟁은 하지만 네타냐후 말렸다는 게 그 자기의 속마음 아니냐 아니면 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절대 푸틴 대통령은 기획되지 않은 계산되지 않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발언 속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메시지들이 다 숨어 있다고 보고요. 일단 어불성설이죠. 약소국을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가해자 상태 입장이고 러시아가 그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임시 휴전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또 반대를 하죠. 물론 워낙 지금 가자 지구에서의 피해가 또 이스라엘 측의 공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습으로 인해서 인도주의적인 피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이번에 지금 곤란할 것 같은데 네, 병원을 그렇습니다. 건드려가지고 500명이 사망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악재죠. 네, 서방이 이것 때문에 악재고. 사실 그 사자 회담이 바이든하고의 그렇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집트, 요르단. 예 여기 회담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도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 요르단 잡고 이집트 잡고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은 안 된다 해서 아마 현재 상태에서 빨리 정전 상태로 돌아가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미국과 그래도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관계가 있는 국가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일종의 결속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연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수반도 요르단 국왕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중재 노력들이 더더욱 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해자 국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당사자가 어떤 휴전 협정에 대해서 뾰족한 수를 낼 수가 없어서 중국에 기대하고 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또 유럽연합이 나서서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나서서 뭘 해주기를 바라죠. 그런 푸틴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두 사람 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정당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러시아가 임시 휴전 결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확산하지 않도록 그런 결의안을 냈지만 또 서방 국가들은 보란 듯이 그것을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전쟁을 좀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점령한 지역을 다시 내준다고 하면 또 이쪽도 명분이 없으니까. 근데 러시아도 대선이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도 전쟁이 단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러시아도 내년 3월 달에 양쪽 다 3월이네요. 네,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는 뭐 대통령 선거 하겠죠. 그렇게 되면 5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도 대통령 선거 하게 되면 5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푸틴이 되는 걸로 봐야겠죠. 선거하면. 푸틴 대통령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큰 가능성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통령 선거의 확실성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일단 수치로 나타나는 지지율입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말까지 올해 평균 81.5%가 될 것이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 지지와 별도로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에 대해서도 최소 65% 플러스 마이너스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다른 결도 있습니다. 평화 협상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전쟁을 지속할 것이냐, 이 이른바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는 평화 협상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러시아 국민들도 말은 못하지만 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좀 빨리 어떤 형태로든 끝나길 바란다. 그런데 끝나는 방법은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승리가 되지 않으면 푸틴 대통령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없어지고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당성 자체가 사실은 무너지기 때문에 승리로서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서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측 추산으로는 한 30만 명 정도 장병이 사망했거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추계가 있고요. 정작 당사자인 러시아는 이런 사상자에 대해서 통계치를 내놓고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러시아의 사상자는 적다라는 이제 이런 한 줄 논평으로 가름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도 많은 사상자 인명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워낙 정면 승부가 어렵다 보니까 드론 무인기 공격의 혈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방에서도 공격을 하지만 이 드론 무인기를 띄워서 지난 5월 달에는 크렘린궁 상공도 공격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아무튼 모스크바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지대에 대한 특히 러시아 본토에 대한 이런 공격들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전쟁이구나 하는 그런 공포감들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 이게 어떤 영향을 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선이 이제 생겨버렸기 때문에 100%의 노력을 쏟아서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원과 지지를 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이미 중동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과 약간 또 이슬람
그런 정서를 공유하는 투르키에, 모로코에서 반이스라엘 시위 그리고 반미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거는 사실 이란에서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비단 특정 국가에서만 이런 반이스라엘, 반미 시위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동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함으로써 반미에 서 있는 중동 국가들을 결속을 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전쟁이 이미 뭐 시작이 됐고 앞으로 장기화가 된다면 특히 이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또 원유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또 경제가 어려워질 거고 그간에 러시아에 대한 뭐 가스라든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럽연합이 그동안에 11번, 앞으로 12번째가 되겠죠. 러시아에 대한 대러 제재 패키지 제재를 시행을 해왔는데 네. 이 제재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고요.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동참했던 유럽연합 국가들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중국에서 1대1로 포럼이 개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헝가리 총리가 방문을 해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과 손을 잡고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를 냈고 물론 전통적으로 세르비아도 친러시아 국가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1대1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헝가리도 친러시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럼으로써 분명히 헝가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얻을 게 있거든요. 그건 원유하고 가스, 그렇죠. 경제적 협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의 시선은 무엇일까? 우리도 저런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하마스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석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스라엘 전쟁 터지면서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의 급등할까 봐 되게 그렇다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제일 걱정했죠. 물론 별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미세하지만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브렌트유나 텍사스유산 가격도 이미 3%, 4% 이상 약간씩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심리가 악순환이 된다면 특히 네옴시티의 상당한 그 어떤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투자를 줄이거나 그리고 그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비 효과가 글로벌 경제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본인들 빨리 어떻게 결론이 좀 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